급하게 편성한 이동형 TV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 모시고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낮에 이동형 작가는 이제 퇴근하시다가 돌아왔고요.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이동형 TV에 이제 3년 만에 약간 출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몇 달 정도 됐는 것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군요. 네, 그때 여기서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오셨고 오랜만에 또 이제 이동형 TV에 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동영이 뭐 협박이라도 좀 나도 아니, 제가- 청탁이라도. 제가 오늘 재판이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우리 증인이 또 어디 바쁘다고 네. 중간에 가는 바람에 네, 너무 빨리 끝나서 제가 오늘 송영길 전 대표 예. 그 장모상을 당하셔가지고 네. 오늘 나오셨나 싶어서 갔더니 아직 못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거 갔다 오는 길에 갑자기 내 이동영 작가하고 네, 우리 오창석 선생, 우리 항희도 선생 이래 좀 보고 싶었는데 네. 우리 이동영 작가 좋아하는 우리 시청자들 네. 도 한번 만나면 좋겠다 이 기회에 네. 시간들이 사실 참 많지가 않아서 맞아요, 제가 바쁘시니까. 청탁했죠. 그래, 퇴근하는 길에 잡아가지고 네, 뭐 이제 끊임없이 이제 뭐 지지자들하고 소통. 근데 소통의 시간이 필요한데 네. 그 전에는 뭐 바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고 해서 시간을 많이 못 가졌으니까 네. 아마 김어준 방송에 먼저 나가서 괜히 미안해서 나한테 뭐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직설적으로 찍으면 어떡하나.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네.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지금 또 이재명 TV하고 우리 이동영 TV 동시 송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꽤 많은 분들이 시작하자마자 벌써 네. 뭐 8,000명, 6,000명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아이, 뭐 원래 예정된 시간이 아니고 원래 이 시간에 이동형 TV 라이브가 원래 없었잖아요. 없어요. 예. 네. 없는데 없었다가 긴급 공지하고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네. 많이 들어서 감사드리고 네. 그 처음에 이제 저한테 같이 하자고 하면서 네. 오창석 씨는 언급하지 않고 우리 저 황희두 씨는 뭐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우리 대표님께서 그 황희두 이사에 대한 나름의 네. 또 애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하고 교류 네. 뭐 네. 이런 것도 또 중요시하니까. 네. 맞습니다. 황희두 이사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전자신문에서 단독으로 이제 게임 산업 특위 네. 만든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꾸준히 좀 준비를 하시다가 이제 오늘 발표를 하신 건가요? 네, 보도가 좀 늦었는데 네. 이 게임 산업이 사실은 네. 매우 그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 이제 레저 시간을 많이 갖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저번 황당무계한 일이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인가 이걸 뭐 중독 물질로 예. 마약극으로 마약 프로게이머들이 다 중독자가 된. 네. 이걸 완전 중독 물질로 분류를 해가지고 규제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이 엄청난 세계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젊은 이들의 좋은 일자리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중국한테 밀리고 다시 좀 살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도 괜찮았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앞서 나가다가 좀 규제에 걸린 것도 있고 네. 또 스스로 이제 가차라고 이제 과금을 너무 유도하는 방식으로만 맞습니다. 가다 보니까 게임의 재미보다는 이제 그런 이제 현금성, 사행성으로 좀 치닫아서 이제 좀 꼬꾸라진 부분이 있는데 당에서 사실 황희도 이사가 이제 프로게이머 출신으로 예전에 이제 2020년 총선 때부터 합류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황희도 이사는 어떻게 합류를 시킬? 아니 원래 우리가 황희두 이사를 생각하고 아, 네. 생각하고 특위를 만든 의결한 지는 꽤 됐어요. 아, 근데 이건 그렇군요. 이제 네. 조직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등대 참 어디 가셨어요? 지 때문에 이게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안 나오면 아마 옆에 생방이 동시에 원래 잡혔던 게 있어가지고 아, 뭐 끝나고 올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취소하고 왔어요. 오창석 선생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작가께서 음해 얘기를 했지. 이간질. 황희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오창석. 아니 저는 근데 언급을 안 하셔도 충분히 저는 이렇게 대표님 응원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네. 메시지 엄청 많이 보내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일일이 다 체크하고 네, 있습니다. 예전에는 네. 저한테 보고를 했다가 네. 내가 오케이 하면 넘겼는데 요새 다이렉트로 직거래로 아니 보고할 때 그 사람들이 좀 다릅니다. 네. 당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대표님이랑 그 최고위원들 한테 보내고 대표님 개인만을 위해서 할 때는 대표님한테만 보내고.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뭐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네. 오창석 작가가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표님한테 직보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네. 대표님께서 우리 민주당 전 의원들한테 한 번씩 봐봐라 이거. 네. 뭐 그랬다는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 그 내용 중에 괜찮은 것들은 우리 네. 정책위로 넘겨서 네. 아마 그게 다른 의원들한테 다 전파가 됐을 거예요. 당신이 그 가운데 앉은 이유가 있어. 아니, 잘 보니까 오늘 조심시키려고 우리도 장난 많이 쳐서 혹시 대표님이 긴급 출연을 했는데 혹시 문제 생길까봐 걱정돼서 저한테 중간에 앉아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라고 지금 앉힌 것 같습니다. 아니다. 야, 이제 저 MBC 라디오 마치고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도 이제 곧 오겠습니다만. 네. 이제 대표님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아, 저보다는 이 친구들이 이제 이제 9세대 된 아니 거예요. 9세대 된 거야.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줄을 바꿔야 되겠는데. 예. 이쪽으로. 아닙니다. 바꿔야 되겠어요. 네, 늘 이동영 작가와 함께 가야 되죠. 네. 아니 그리고 뭐 아까 우리 게임 사람 얘기했는데 네. 우리가 기존에 뭐 많이 수출했던 우리가 수출 1번도 국가일 때 그때 했던 거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철강에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한다든가 네. 뭐 멕시코산 또 캐나다에서 만들어낸 자동차 거기 뭐 우리나라 자동차 포함됩니다. 그렇죠. 관세를 매긴다든가 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방금 얘기했던 뭐 고부가가치 사업들, 뭐 게임 사업도 포함되고 뭐 네. 관광 산업이라든가 요즘에 K 문화 컬처 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콘텐츠 문화 산업이 그렇죠.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예전에 뭐 반도체 팔고 철강 파는 것만큼의 이제 오는 시대가 됐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민주당이 또 집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원내 교수단체 대표연서 네네. 그 중에 A, B, C, D, E, F 이렇게 했잖아요. 네. C에 해당되는 컬처 앤 컨텐츠. 네. 실제로 우리 그 문화에 대한 이 세계인들의 선호도가 엄청 높아지면서 네. 그게 이제 뷰티 산업, 네. 소위 화장품 뭐 이런 산업들, 성형, 네. 미용 이 산업이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하게 됐고요. 요즘은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답니다. 그러니까 또 학습. 네. 한국어 학원, 네. 해외 네. 이런 것도 잘 되고, 근데 그 중에 이 영화, 네. 드라마 네. 이런 것들이 워낙 사실 수준이 높아요 우리가. 네. 사실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보다 보면 외국 영화, 드라마 재미없습니다. 그쵸. 수준이 너무 높아졌죠. 너무 높아졌죠. 네. 근데 이걸 사실 기회윤으로 살리면 이게 사실 젊은이들 일자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아주 고급 일자리고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늘려야 되는데 이 게임도 사실 그 중에 하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세계에서 아주 앞서가다가 네. 지금 완전히 쳐져버렸어요. 그때 박근혜 정부 이제 보수 정권에서 게임을 진짜 질병화사시피 해서 찍어버려가지고 네.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분들이 제가 그때 시장할 때인데 네. 성남에 게임 업체들이 많잖아요. 네. 그 입점돼 있는 IT 업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워낙 많죠. 근데 우리는 관련 산업들이 많다 보니까 특별히 관심도 좀 많고 네. 그러니까 육성해야 되니까요. 네.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정말 무식하게 게임 산업을 빠찡코 취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빠찡코 게임 네. 게임이라니까. 사행 뭐 도박 딱 머리 떠오르는 게 빠찡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끊어내야 한다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네, 거죠. 도박, 네. 빠찡코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규제 일변 들어가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앞서가는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쳐졌죠. 근데 다시 또 시작해야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게임 무슨 뭐 페스티벌 같은 거를 PK 쪽이었는데 부산이었나 어디서 부산이었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이게 시청이나 이쪽이 잘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성남으로 제가 유치하려고 성남 시장님께서 네. 그러면 우리한테로 오세요. 우리가 받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네.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지역이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부산인데 네. 그걸 알아보지 못하니까 저희 그렇죠. 입장에서는 더 답답했었던 거죠. 필요한 부분인데. 지스타 했던가. 예, 맞습니다. G스타. 근데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들 뭐 A, B, C, D 뭐 1, 2, 3번 다 포함되다. 그게 먹사니즘에 이제 계속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임을 그 산업으로 중에 인정해 얘기하는 거 주는.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요즘 누가 자꾸 오해를 하던데 이거 오해가 아니 성장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경제와 산업이 성장 발전하지 않으면 사실 일자리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명인을 이렇게. 중임 임경빈.
어제 이 작가보다 훨씬 더 잘 나가신다고. 제가 줄을 바꿨습니다. 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영향력이라든가 조회수는 네. 니들이 먹어라. 내가 후배 양성한 철에서 밀어주겠다. 다만 저 형 또 왜 저래? 돈은 나보다 더 많이 벌겠다. 돈 더 많이 번다 소리 들은 순간 내가 박살 내겠다. 나중에 저희 둘이 하는 사장 남천동에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좋죠. 예. 뭐 제가 자주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씀 계속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얼마 전까지 먹사니즘이랬는데 네. 약간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잘사니즘으로 잘사니즘. 바꿨는데 네. 사실 여기에 최소라는 개념에서 네. 약간 발전한 거죠. 네. 근데 수용성도 높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정말 기획하는 바라는 세상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지 않는 사회. 네. 근데 그걸 만들려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서 우리나라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역성장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지금 상태로 놔두면.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갈등이 너무 격화돼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 원천도 만들고 새로운 산업도 만들어서 그 새로운 영역만큼은 지금과는 다른 좀 더 공정한 기회, 공정한 배분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자. 그러면 거기서 좀 격차를 줄여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재원도 만들어서 기본 사회도 만들어가고. 그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매번 이제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뭐 나눠줄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굉장히 넘쳐나는데 무엇으로 나눠줄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육성할 수 있는 산업이라든지 보호해줘야 될 산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게임 산업이라든지 분명히 해낼 수 있는 산업들을 좀 짚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수 정권들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네. 이제는 다 깨져버렸는데 네. 보수는 유능하지만 부패하고 진보는 깨끗하지만 무능하다. 이 프레임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됐어요. 이 진보 세력은 말만 많이 하고 주장만 많이 하는데 능력은 없다. 근데 보수 세력은 부패하고 뭐 나쁜 사람들이긴 한데 뭐 그래도 능력이 있다. 뭐야. 성장한다. 그래서 이거를 또 가둔 게 보수는 성장, 진보는 분배. 이렇게 이 양자로 만들어가지고 대립을 시켜놨던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진보 정권들이 분배에만 집중한 일이 없어요. 그걸 나름 중요성을 강조한 건데 네. 당연히 성장을 추구했죠. 네. 그런데 마치 이건 없는 것처럼 만들고 진보는 언제나 분배만 중시한다. 나눠 갖자고만 한다. 네. 라고 공격을 당했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우클릭 했다고 저를 자꾸 모는데 저 우클릭 안 했어요. 원래 내가 제자리 있어요. 네. 원래 우측이세요? 아니 그 주제인 것처럼 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최근에 성장 담론을 우리한테 뺏긴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지리멸렬하게 이제 쓰러져 가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은 지금 전혀 흔들리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대표님 말씀 하나하나를 더 세게 그렇죠. 받아서 그래서 마치 성장 담론은 자신들의 영역의 일종의 고유 상표인데 제가 맨날 분배만 주장하고 원래도 분배만 주장하는 사람이 선거 때 되니까 살짝 오른쪽으로 클릭해 옮겼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프레임 공격을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도 지금까지 그랬지만 아니 성장을 해야 나누든지 더 잘 살든지 할 텐데 그 속에서 공평한 기회를 누려야지 있는 걸 어떻게 뺏어요?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네. 요새 사실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우클릭이 아니고 원래 제자리에 있었죠. 그 홍보가 사실 좀 문제였다고 최근에 느끼는 게 요즘에 민주당 지지층에서 인터넷에서 좀 아쉬워하는 게 그래프를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공유하는데 국가 성장, 경제 성장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김대중 정부 때나 뭐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는 국가가 고성장하고 맞아요. 주로 이제 박근혜 때 이명박 때는 좀 확 꼬꾸라지고. 펴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하고 뭐 이 프로파간다의 갭이 너무 크니까 맞습니다. 이런 거를 민주당이 그동안 좀 잘 알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 관련된 문제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국방비가 증액되죠. 국방 증액도 되고 그리고 네. 이제 뭐 군 인권이라든지 군인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쓰는데 국방 예산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요. 그 소위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 국방비 비율이 확 올라가거든요. 예. 보수 정권이 되면 국방비 비율이 확 떨어져요. 네. 그런데
안보는 보수래잖아요. 입으로만 매파. 거짓말이죠. 지금 저도 이제 해군 나왔는데 뭐 독도함이나 이런 걸 경항공모함이다 아니면 뭐 대형 수송함이다 이런 표현 쓰는데 그게 결국 노무현 정부 때 연안해군에서 대양해군으로라는 슬로건을 하면서 예산 투입을 많이 하면서 이제 증액이 된 거거든요. 실질적 증액이 결과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보는 보수만 했던 것처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북한에 퍼주기했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보수 정권 때가 훨씬 북한 지원금이 많았습니다. 액수 자체가. 네, 그것도 지금 당장 한번 쳐보면 나와요. 그것도 그래프가 하나 있죠.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몰래 만나려고 하고. 근데 총 쏴달라 그러고 이제 그런 건데. 몽골에서 만나거나 베이징에서 만나거나. 근데 거의 특수한 거래를 하니까 네. 이제 은밀한 거래, 네. 나쁜 거래 이런 걸 하는데 여하튼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사실은 홍보를 안 한 게 아니고 다 열심히 하는데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언론들이 다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잖아. 우리 쪽에 유리한 정보는 다 가리고, 그렇죠. 저쪽에 유리한 정보는 전달하고, 우리 쪽에 유리한 건 다 왜곡하고, 조작하고, 저쪽은 미화하고. 이게 기성 언론들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세뇌가 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SNS, 네, 유튜브, 남천동 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이동영 TV. 이런 느낌이에요. 네. 새날도 있어, 새날. 그럼요. 아니, 저는 이번에 이 개인 채널 또 유튜브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계엄 당일날 막을 수가 있었을 것인가. 정말 그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뭐 유리창 깨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어도 생생하게 다 알긴 하죠. 그렇죠. 알긴 하는데 뭘 할지는 몰라요. 발만 동동 부르는데 네. 그 소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첫 번째 한 게 김어준 씨한테 전화한 거 있고 그거 솔직히 더 크잖아. 너무 좋네요, 지금. 구독자 수로 왔다. 저희가 5년 동안 얘기 못했는데. 구독자 수로 왔다. 그래서 기억 니은 지금 수로 왔다고 하세요, 그냥. 그 다음에 바로 또 이동 작가 전화해서 방송 하고 주변에 모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첫 번째 한 일이 네. 국민들에게 국회를 에워싸달라는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근데 이거 막을 길이 저는 집에서 딱 출발하는 순간에 보자마자 확인하고 네.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네. 네. 페이크인 줄 그렇죠. 저도. 페이크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근데 한참 진짜예요. 진짜라서 그때는 딱 정해진 거는 바로 국회를 열어서 해제 의결을 하는 건데. 그렇죠. 네. 텔레그램 방에 국회로라고 올리셨죠. 네.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도 올리고 국회는 조치하고 전화해서 빨리 국회 소집하라고 원내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김어준이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전화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제일 중요했죠. 그다음 바로 이제 방송 켜서 국회로 와주시라고. 근데 그때 제가 그 방송한 것 중에 제일 동시 접수자가 많았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봤다. 동시 한 30만이 넘어갔다. 와. 그 30만 중에서 저희도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고 집에 튀어나온 분들이 많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밤에 슬리퍼 신고 네. 반팔로 온 사람이 꽤 있었대요. 정신을 뛰어나온 거예요. 편의점 가다가 오신 분도 있고. 뭐 그런 집 앞에 가다 막 뛰어오는 사람도 있어서 초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국민들이 그 국회를 에워싸지 않았으면 군인들도 막 미적미적하다가 오니까 막 시민들 막 에워싸고 있는데 뚫고 들어가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완전 텅텅 비어 있었다. 그렇지. 본관까지 깔끔하게 들어가고 거기서 사람 별로 없었다. 국회의원들만 있더라. 그럼 사실은 주저하지 않거든요. 명령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았겠죠. 네. 그때 이동영 작가한테 전화하고 이동영 작가 바로 여기 상암으로 와가지고 또 방송을 하고 저희는 이제 생방송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고 그때 대표님이 출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로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저희가 생방송을 진행하고 하면서, 있는데 저희 PD가 그때 대표님 라이브 방송 보다가 지금 이제 국회로 모여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를 저희가 들리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국회로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그 서강대교 도착할 때쯤에 포고령이 발표가 돼요. 처단한다를 일방통행해서 갔어요. 돌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그냥 그대로 국회로 가서. 톨게이트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국회로 갔죠. 안겨서 되돌리는 건데. 처단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렇죠, 이게 무섭죠. 이제 리더의 재빠른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뭐 네, 맞습니다. 예, 어쨌든 잘 이루어졌는데 대표님이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전화해서
방송을 하라고 하진 않았고 아, 네. 일단 나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다. 해본 거야. 그런데 거짓말. 아니, 통화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 정신 그러면서 당신이 나서서 네. 국민들 맨 앞에 서야 된다. 빨리 국회로.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뭔 힘이 있다고. 이게 내가 그러면 뭐 머리에 생각하고 말한 게 달랐나 본데.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제가 방송을 킬까 하니까 그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막 이게 그럼 여기다 문제 있잖아요. 네, 정말 제가 또 장원 씨한테 전화하고 네. 이쪽으로 딱 보내달라고. 난 그날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었다라고 또 느끼는 게 안 보이는 곳에서 제가 대표님 전화 받고 우리 직원들 단체 카톡방 계엄이 터졌으니까 방송을 해야겠다. 혹시 다시 출근할 수 있는 사람 밤 10시 11시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전부 다 동시에 10시 반이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희가 가겠습니다. 나 감동받았어 그때. 이 친구들도 이 YTN이잖아. 앞에 누가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바로 달려갈 수 있죠. 근데 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다 뛰어왔어. 그게 다 우리가 한 마음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을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대한 시민들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임경빈 작가가 방송에서 계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 리더의 결단은 꼭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제 보수에서는 대표님 계시니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의 언급은 안 하겠지만 조심해야 돼. 한동훈- 생방송이야.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뭔가 큰, 그 당시 한동훈 대표죠. 한동훈 대표만 되게 큰 결단을 한 것처럼 계엄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대표님이 라이브를 켜고 모든 사람이 국회로 모여달라고 가장 먼저 말했기 때문에 그게 한동훈 대표가 만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 누가 라이브를 해서 이걸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움직이면서 하고 있었다는 거는 명백하게 계엄을 막아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가장 첫 번째 역할을 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공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지금 근데 공교롭게도 이동형 TV, 이재명 TV 동시 송출하고 있는데 네. 정확하게 똑같이 이제 2만 명씩? 2만 명씩 보고 있어요. 생방송. 똑같이 보고 있는데 아까 이동형 TV에서 버퍼링 걸렸을 때는 이재명 TV로 옮겨가서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어차피 이재명 TV는 이제 슈퍼챗을 못 날리니까 맞아. 날릴 분들은 이동형 TV 와서 날리면 돼. 이거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이거 왔다 갔다. 그러면 현실이죠, 현실. 그 이재명 TV를 보는 분들한테 네. 그 얘기를 다 한 번 더 정확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똑같이 송출되고 있으니까는 네. 아시겠죠? 왔다 갔다. 근데 저는 대표님을 뵌 김에 진짜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때 네.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정치적 궁금증이 있거든요. 제가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어떤 정치인이든지 이 상황에서 결단을 내려서 이거 막아야 된다 아니다는 결정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 정치인이 라이브 방송을 켜서 국회 앞으로 지지자들한테 혹은 국민들한테 모여달라고 하려면 저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나오는 분들을 그 정치인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 저는 어떤 결단이었을까 그게 늘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은 나오면서 네. 이제 우리의 일반적 경험에 의하면 전 집 앞에 그 군인들이 잡으러 대기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유추할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문 도로 잡고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나가서 잡히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아내 보고 먼저 좀 나가라고 그래. 좀 미안한데. 시인의 아내는 극한 직업인 거예요. 네. 제 아내는 특히 그렇죠. 근데 나갔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키 가지고 얼른 이렇게 제 아내가 이제 운전을 해서 왔는데 근데 역시 국회를 당연히 봉쇄하겠죠. 바보 아닌 다음에. 근데 실제로 봉쇄하고 했는데 늦었잖아요. 네, 늦었죠. 그건 우연이지. 국회를 봉쇄하고 당연하고 당연히 저를 잡겠죠. 네. 그 바보 아닌 다음에. 네. 그 잡힐 첫 번째 대상은 사실은 의장 부의장이에요. 회의를 못하게 막아야지. 두 번째로는 야당 지도 리더들을 잡아야지. 그렇죠. 네. 지도부를 잡아야죠.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래도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잡힐 걸 각오하고 오면서 제가 이거 계속 켜고 있을 때 나중에는 방송도 안 되는 걸 들고 다녔잖아요. 왜 들고 있었냐면 불시에 잡힐 테니까. 근데 급수에 잡힐 거 아닙니까? 그 잡히는 장면이라도 보이죠. 잡혀갖고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국면에서는. 그래서 내가
어디 잡혀가는지도 모르게 사라질 수는 없다. 그래서 켜고 다니는 거예요. 켜고. 방송은 못하지만 계속 켜고 다니는데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제가 텔방에도 올리고 뭐 원내도 전화하고 하긴 했지만 전원이 이렇게 다 올 거는 생각 못했어요. 그날 나중에 보니까 1시간 반 만에 다 모였는데 해외에 나간 분들 5분 빼고 의장 한 분 빼니까 165명이에요. 165명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근데 이거 뭐 지금은 재밌지만 그때는 이제 계획대로서는 다 잡혀가지고 저 백령도에 꽃게밥 되는 건데 아니면 일망타진이죠, 말하자면. 제주도 아니면 뭐 저기 벙커. 그 휴전선 근처 GOP에 가서 폭사하는 건데 확인사살 당하는 건데 확인사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온 거고 그 의원들 내가 두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어요. 그 최민희 의원 얘기였는데 최민희 의원이 나 국회로 가야 되겠다 이랬더니 그 자제분이 그랬대요. 걱정하지 마. MG는 안 움직여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 군에 있는 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랬대. 김현 의원은 곧 약간 더 나이가 많았나 봐. 죽어도 국회 가서 죽어. 그랬대. 어차피 죽는 건데. 엄마는 어차피 죽는다. 근데 지상에 가지 말고 국회 가서 죽는다 그랬대. 실제로 진짜 그 우리 민주주의 역사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딱 임경빈 작가가 중위 전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세대가 조금 더 진급을 해서 현장에 있었던 거죠. 그 세대들이 이제 민주주의 반하는 이 내용들을 적절하게 거절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이경이 실패된 거죠. 네, 항명하고 태업하고. 그거 관련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계엄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래서 이 주장을 하던 사람들의 음모론으로 무시하고 정신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지상파 나와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랬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김용민 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놀리고 그랬습니다. 아 진짜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김용민 씨 계속 계엄을 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좀 가만히 있어요 막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 9단에서 정치 9급 뭐 정치 청재에서 정치 뭐 백제, 십제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박선원 의원 이야기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테러 기습 당하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생각할 수, 예측할 수 있었을까? 제가 망상가, 선동가로 많이 매도당했는데 저는 이 정권이 갈 길이 거기밖에 없다는 판단이 확실히 들었어요. 다만 시기가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총선 전에는 경비개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다음에 경찰 기동대를 계속 창설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징후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영구집권을 꿈꾸고 있구나. 영구집권하는 방법은 군정밖에 없다. 검찰로 지금 한계가 왔잖아요. 잡아넣는 거 실패했고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 방법이 뭐냐? 그건 군정인데 왜 그럼 군정을 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내가 이걸 느낀 거는 이 사람 영구집권을 꿈꾸는구나. 즉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구나 하는 느낌을 가진 게 김문수 장관을 임명하는 거였어요. 김문수 장관은 극우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극우인데다가 거칠잖아요. 그 유명한 거 많잖아요. 나 삼선이야, 뭐. 뭐 도지사인데, 뭐 있잖아요. 어쨌든 그다음에 이 좌우를 널뛰는. 어쨌든 이런 분이고 말도 거칠고. 근데 그런 분 임명을 했어요. 통상적으로 전혀 임명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불가능하죠. 근데 청문회를 나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완전히 공격적으로 더 심하게 하잖아요. 국회의원들 아예 그냥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총리까지도 완전히 검투사가 됐더라고요. 그 예전에 박지원 의원이랑 국회 대정부 질의할 때 소리 크게 막 지르면서 막 완전히 이게 톤이 달라졌어요. 여당 의원들보다 더 심하게. 근데 그렇게 하죠. 독립기념관장도 희한한 사람을 하는 데다가
그 인권위원장을 전혀 인권적이지 않는 사람을 네, 반인권. 반인권 인사를 일부러 네. 이거는 전혀 안 맞는데 왜 이런 사람을 임명할까? 국민들이 지지할 리가 없잖아요. 네. 제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퍼즐을 맞히는 중이었는데, 아, 이게 결코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을 모으는구나.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대중의, 그러니까 민중의 지지를 잃은 권력자는 그 요새로 네. 가서 농성을 한다. 그러니까 보통의 흐름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성을 할 때 성은 튼튼해서 웬만해서는 함락이 안 되는데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밤에 문을 열고 나가는 성문, 성문직이야. 성문을 열어주는 밤에 사람. 쑥 나가서 배신하는 거죠. 그럼 완전히 큰일 나는 거죠. 바깥에 완전히 에워쌌는데. 절대 배신하지 못할 사람을 모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도저히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이걸 만들다가 북한을 너무 심하게 자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상식 밖으로. 네. 그냥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해서 지지를 결집한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들이 계속 쌓이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로 맞춰지는 거예요. 아,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을 쌓고 있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계엄을 하려면 네. 전시 사변, 이제 그분도 법률가시잖아요. 네. 계엄의 형식은 맞춰야 되거든. 네.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사변은 안 돼요.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없잖아요. 80년 5월 같은 상황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극을 해가지고 막 대중들이 이게 안 된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렇죠. SNS 때문에 정보 통제가 안 돼요. 그럼 남아 있는 건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국지전을 만들어서 그걸 핑계로 계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딱 끼워 딱 맞춰준다. 끼워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대중의 지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대중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노력을 안 하고 마음대로 해봐 이런 태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언젠가는 권력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기는 유효하니까요. 임기는 안 돼. 근데 임기가 끝나면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인사가 대통령이 되면 저렇게 인기도 없고 죄를 죄로 덮는 네. 이걸 용서할 수 있겠어요? 같은 당도 용서하기 절대 안 힘들죠. 하죠. 네. 오히려 더 본인이 그 강하게 역할을 하죠. 했잖아요. 네. 자기가 그 역할을 해서 거기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답은 뭐예요? 권력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권력을 안 내려놓는 방법. 마지막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군정으로 갈 수 그래서 이거 있다는 다 생각을. 맞춰보니까 확 100%다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게 저는 이해가 돼요. 모든 행동들이 다 이해가 돼요. 해석이 됐는데 다만 제가 그날 놀란 이유는 네. 이 딥페이크라고 처음에 그 영상을 안 믿은 이유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계엄을 선포합니다. 뭐 이런 거 말을 하고 있는데 보고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요건이 전혀 안 돼. 그렇죠.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전혀 헌법적 요건이 맞지 않아서 이거는 법률상 전혀 안 되는 거라서 가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였던 거죠. 그러니까 전방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뭐 북한의 도발이 있어야 이런 거 뭐 모르겠는데. 있어야 돼. 어디서 소요가 일어났다든지 하다못해 뭐 화염병 하나 날아다니든지 뭐 적군이 뭐 전방에서 포격을 했다든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우려할 만한 뭐 상황이 있어야지. 있어야 되는데. 네, 없이 한 거잖아요. 네. 다급했던 것 같고 그래서 시기는 저는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하는 건 100%. 사실 이제 그 사람적 사고를 가지는 게 좀 쉽진 않은데 따지고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라든지 공무원 인재개발원장도 사실 마찬가지였고 통일부 장관 김용호도 마찬가지였고 인사청문회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럼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일부러 미래가 없는 사람들을 주. 그렇죠. 일부러 그러더라고요. 네. 이분이 약간 하자 있는 인물을 많이 쓰시대요. 그 미래가 없는데. 네, 정치적 미래가 없는 사람들.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 국면에서 되게 특이하게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든 열어두려고 했었던 신원식이 빠진 게 아닌가.
좀 그렇죠. 이게 좀 특이하지 않아요? 요새 증언하는 거 보면, 네. 저 사람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었어. 이런 윤석열 느낌. 측의 증인으로 나왔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를.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원래 붕짜자 하던 분인데. 그런 분인데, 형이 예측과는 전혀 다른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탄핵이 반드시 인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체를 조금 한번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느끼는 것이 13년쯤에 갈아엎어야 된다? 네. 책 광고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어쨌든. 대선쯤에 제가 쓱 한번 이러고 놓으시는군요. 네, 저희는 주로 이제 이런 방송. 남편도 오면 제가 책 쓱 넘길 겁니다. 아직 이 친구들한테 사회를 맡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3년에 한국이 유행했었던 책이 거리로 나온 넷 위기라는 책.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제특회, 그러니까 제일조선인을 일방적으로 이제 특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헤이트 스피치를 일삼고 조선인 학교 앞에 찾아갔었던 사람들, 그리고 폭력을 시위했었던 이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2014년에 이제 일본 대법원, 일본 최고법원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1,200만 원의 손해배상 그리고 조선인 학교 시위 금지령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헤이트 스피치 금지, 인종차별적 접근 금지라고 이미 판결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욕을 한다고 해서 설마 오프라인으로 나올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서부 지역 폭도라든지 그렇죠. 지금 광화문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언제 다시 또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사회가 돼버렸고 또 문영배 재판관에 대한 사이버 테러가 또 다시 오프라인으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커뮤니티를 일반적인 행태 그냥 인터넷에 게시판에 글 쓰는 정도로 남겨서는 안 된다. 네. 좀 강한 처벌이 좀 필요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본 최고법원에 그런 판결이 있군요. 네, 2014년. 사실은 독일이 네. 나치를 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네. 네, 지금도. 그러니까 독일이나 미국이나 표현의 자유를 매우 엄격하게 보호하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표현은 다 용인하는데 나치 선동 이거는 처벌하죠. 네. 이제 우리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뭐 5.18 폄훼라든지 뭐 지역 감정 조성 발언을 하는데 이거 혐오 발언. 네. 이건 사실은 지금도 표현의 자유로 주장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약간 이거 통제가 필요하겠다. 이게 지금 지금도 일베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일베가 있는데 그게 뭐 다른 데로 많이 퍼지기도 했고. 네, 맞습니다. 약간 퍼지기도 했는데 이게 오프라인으로 나온 것뿐만이 아니고 제도권으로 들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에 개입을 하고. 공식 대변인이 그 글을 인용해서 그렇죠. 공식 언급을 하고. 네.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확인도 하지 않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수정하고 논평을 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과한다 이렇게 했지만 이대로 내버려 두면 가짜 뉴스가 너무 판칠 것 같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현실의 폭력성으로 이어지니까 저는 적절하게 법적으로 처벌 좀 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플랫폼에 대해서도 좀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나쁜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 옆에 광고가 붙고 그 광고 수익이 올라가니까 사실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도 이게 이제 악용하는 건데 네. 알면서도 고의로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는 특히 연예인 대상, 정치인들, 유명인 대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항의하고 고발을 하면 고발 당했다고 방송에서 돈 벌고 그렇죠. 가서 처벌 받아야 벌금 내는 게 벌금 냈다 그러면 돈이 더 들어오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사실은 대책이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예. 문제 있어요. 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고, 또한 양쪽 TV 합치면 5만 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고, 블랙홀님이 슈퍼챗 주시면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 나라의 희망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잘 먹고 잘 사니즘 진짜 보수 대통령 이렇게 해주셨는데, 경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엄중한, 또 위중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님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소비 판매 지수가 그 11분기 연속 감소 사상 최고입니다. 최초이기도 하고 법인 파산 수가 매분기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고 부동산 경매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건설사 부도도 2019년 이후로 최고를 찍었습니다. 벌써. 그다음에 자영업 폐업률이 2016년 이후로 최고를 다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채도 OECD 국가 중에 5번째. 경제로 밖으로 나타나는 지수가 이렇게 나쁜 데가 없었거든요. 계속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 대통령 탄핵 중심에 있는 것이고, 경제 불확실성도 있는 것이고, 다음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또 앞날에 각종 허들, 가시밭길 이렇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 지금 뭐 꽤 많은 의원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전문가들을 모아서 저는 미리미리 좀 준비할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소위 수권 정당으로 집권을 준비하는 예, 건 네. 일상적으로 해야죠. 그 박태웅 의장, 네, 네. 아, 예. 깨어보니 선진국 그랬다고 저는 깨어보니 구중국 그랬다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 중에 뭐 책에도 나온 얘기기도 한데 그게 정말로 중요하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걸 보고 참 많이 각성을 했는데 구멍가게를 인수할 때도 포장마차를 인수할 때도 야 내가 이거 어떻게 경영을 해야지 라는 계획이 있다. 아, 네. 그런데 정당들이 내가 그 정권을 인수하면 이런 사람으로 이런 정책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가 없다. 선거 때 되면 막 공약 발표한 거 이상하다. 네. 평소에 써놔야 되는 거 아니냐. 아예. 맞습니다. 평소에 사람도 준비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어느 부분 누가 누구 어떤 사람들이 맞는다. 이 소위 예비내각, 세도 기밀리시죠. 근데 이런 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사실 법률상 제한도 있습니다. 사람들 너 이거 당신은 산업부 장관 뭐 이렇게 하면 그 공직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 미리 공사의 이제 직을 네. 제공 의사표시를 한 것이 돼버리지. 네. 무슨 자리 이거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 준비가 일단 안 돼요. 그리고 정책도 이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박태웅 의장이 중심이어서 모두의 질문 이걸 만든 이유가 민주당이 집권하면 뭘 하겠다는 걸 미리 준비를 좀 하자.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뭐 마치 그것 때문에 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원래 해야 원래 한 2년 정도 네. 준비를 해서 다음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 때까지 미리 준비를 해서 네. 집권 계획, 집행 계획을 다 짜놓자 네. 라고 해서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도 지금 준비를 하긴 해야 됩니다. 상시적으로 저는 그 했었던 그 모두의 질문 같은 경우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 선거 때만 해서 공약 같은 거 아이디어 주세요 하면 좋긴 한데 어려운 점은 뭐냐면 그때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면 만약에 10만 건이 제보돼 이걸 보는 데만 그러죠. 몇십 명, 몇백 명의 인론이 투입돼서 선별하는 데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데 상시적 체제를 해놓으면 평상시에 좋은 공약들을 적재적소에 빠르게 뽑아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뭐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정리하고 분석하는 금방 되니까요. 아, 그래요? 네, 금방 됩니다. 금방 되고 하여튼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준비하고 있던 집권 플랜 본부도 네.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네. 네?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했더니 네. 그것도 이상하게 해석을 대선 해가지고 준비한다고. 대선 준비한다고. 아니 당이 대선 준비를 원래 일상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대선에 진 그 순간부터 다음 집권 어떻게 할 건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누가 내란 일으켜서 조기 대선 하자 그랬냐 지금. 우리는 저는 우리 2년 전에 준비하는 건데. 우리는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아, 네. 그랬었죠. 기획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 궁금합니다. 네. 그 30대층이 상당히 좀 민주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재테크 관련해서 좀 보수적인 네.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 정치인들이 운동권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금욕에 대해서 좀 이제 터부시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주식 투자층에서 관심 많이 받았던 게 대표님 중심으로 추진을 했었던 상법 개정안이거든요. 그래서 뭐 소수 주주들을 위해서 소액 주주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 네. 굉장히 환호를 많이 받았는데 그 뒤에 추진은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걱정들을 좀 하더라고요. 이제 뭐 핑계 대긴 좀 그런데 이제 여당의 저항이 좀 심해요. 아, 네네네. 이게 일방 처리가 그리 쉽지는 않은데 근데 2월 중에는 지금 하라고 계속 2월 중에. 예. 지시해놨고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아니 뭐 식구들끼리 5명이서 만든 회사에 그거 적용할 필요 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대규모로 소액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상장된 회사, 등록된 회사 네네네. 이런 데만 하면 되니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쪽이 상임위원장이라서 이건 정무위 소관이거든. 상임위원장이구나. 예. 그러다 보니 상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약간 논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본질적인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고 그러면 저쪽 위원장이라서 될 리가 없고 그냥 저쪽 포기하고 네. 법사위에서 법사위 잘못있잖아요. 법사위에서 상법을 개정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러려다 보면 이게 좀 적용 안 해도 될 때를 해야 되는 그런 논리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요. 네. 어쨌든 그건 할 건데
제가 요거와 관련해서 네.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네. 주가가 옛날에도 올라갔어요. 예. 다들 그랬죠. 늘 그랬습니다. 예. 이번에도 확실하게 많이 올 겁니다. 오. 네, 이건 이유가 있어요. 네. 일단 주식시장이 공정해져요. 네. 네,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제재가 좀 엄격해집니다. 네. 사실 저쪽 편이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걸려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대표적으로. 네. 사람도 많아, 그쪽에. 네. 예. 근데 우리는 공정한 시장, 합리적인 시장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투명화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좀 줄어요. 네. 두 번째로는 평화 정책이 한반도 리스크를 줄여요. 네, 맞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혹시 전쟁하는 거 아니야? 네, 그 가능성. 완전히 안 끝나. 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 코리아 네, 리스크,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가 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평화 체제로 전환이 좀 되거나 대화가 되면 이게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도 일단은 플러스 요인이 있는 거고요. 오.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제도적인 정비를 우리는 해야죠. 예를 들면 그 소액 주주들 그 네, 저 같은. 재산 분할 해가지고 뭐 자회사 만든다 그러고 다 빼먹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튼튼한 암소를 내가 분명히 샀는데 아, 그렇죠. 송아지를 수없이 낳았는데 그 송아지는 남의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제가 아주 많이 가겠습니다. LG도 또 많이 뭐 있잖아요. 네. 계열사 분리를 맞죠. 통해서 그러니까 그 그건 배당받은 장난으로 사람들하고. 쭉 빼먹잖아요. 네. 이거 못하게 만들어야죠. 여기는 창법 개정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산업 경제 정책의 미래가 있어야 돼요. 이 나라의 산업은 이쪽 방향으로 가겠구나. 네. 정부가 이런 데 관심 갖고 지원하겠구나. 네. 그럼 이 부분에 투자가 늘어나겠다. 이렇게 예측 해야 가능성. 이렇게 해야 무슨 미래를 믿고 투자를 하지. 지금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도 알 수 없고. 맞습니다. 그렇지. 이 각광받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든 재생에너지든 무슨 첨단 기술 산업이든 이 국가가 관심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럼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해외로 많이 나가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좋아질 거니까 오. 주식에 많이 물리신 분들 민주당을 찍으세요. 제 계좌를 좀 살려주십시오. 미국장은 안 될까요, 미국장? 깡통 근처에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네.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코스피에 투자하는 애국 투자자가 없습니다. 네, 살려주십시오. 맞습니다. 네. 임경민 작가가 잘 지적해 줬는데 민주당은 늘 이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중산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마련했는가라고 하면 좀 갸웃거리는 게 있다. 특히 이제 방금 얘기한 재테크 분야, 주식, 코인, 부동산 세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주식 팔아갖고 있는 사람들을 죄악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그런 좀 것도 있죠. 있었고 그래서 서울에서 그 패배한 원인도 그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적하는 것 같고 특히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40, 50대인데 40, 50대한테 어떤 정책적으로 그들에게 뭔가 준 게 있느냐 사실 다 뭐 젊은 층 20, 30대 신혼부부를 위한 아니면 고령층. 그 다음에 이제 60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45세는 늘 정책적으로 소외돼 왔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귀를 좀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자산 증식 기회, 합리적인 자산 증식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죄악시하지 말아야 되죠. 그건 너무 당연한데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요새는 중산층이라는 개념도 사라져 서민을 위한 정당,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당,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저기다가 결국 퍼주기 하는 게 주목적 아닐까? 그거 하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하는 거니까.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민주당은 그런 서민들을 위해서 분배에 집중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오해되고 있는 거죠. 이걸 빨리 깨야 돼. 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성장 우선, 회복과 성장. 성장해야 뭐 분배도 있다. 성장을 해야 일자리도 생긴다. 네. 이제 이런 걸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입장이 바뀌었나 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언론들이 일부러 그걸 막 꼭 찝죠. 네, 일부러 뭔가 전향한 것처럼. 표변했다. 뭐. 네, 네. 아닌데. 원래 예를 들면 민주당 정권이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느냐? 아니죠. 했죠, 늘 했죠. 언제나 객관적으로 나오는 사실인데 성장이나 경제 발전도 민주당 정권일 때 훨씬 더 나았어요. 네. 객관적 수치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계속 공개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맨날 뭐 나누는 거나 하고 뭐 공산당처럼 무슨 뭐 뺏어가기나 그런 프레임을 뭐 계속 세금이나 많이 거들라 그러고 이런다고 이제 네.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하는데 지금 그걸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그 얘기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우리의 진심은 네. 성장해야 분배도 있다. 성장해야 일거리도 있다. 성장해야
미래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외교가 국익이 최우선인데 민주당이 그동안 받아왔었던 여러 가지 오해 중에는 현실적으로 뭐 한미 동맹 이런 것도 굳건하게 해야 된다. 근데 민주당만 집권하면 뭔가 이상하게 중국이랑만 친해지려고 하는데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 대학을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하는 부분 때문에 이미지 손상도 굉장히 많았고 또 굉장히 슬프게도 실제 몇몇 사례도 있었고 뭐 안타깝게도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발탁하신 김현정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또 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발탁할 때 좀 그런 여러 가지 네. 염두를 해두고 아마 발탁을 하셨던 거였겠죠. 기본적 실력이 있어요. 네. 실력이 있고 일부에서는 뭐 친미적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친미든 뭐 그게 뭐 중요해요.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냐가 중요하죠. 이번에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영입을 했는데 그전에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내놓고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우리가 외교안보 보좌관 직함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여러분들 영입한 중에 제일 잘했다고 칭찬받는 분이에요. 가장 칭찬 많이 받아요. 아, 페이스북에서 정말 그런 게시물이 많습니다. 네. 제가 총선 때 뭐 영입하고 막 이렇게 막 엄청 했는데도 네. 그렇게 칭찬받은 경우가 없는데 네. 제가 당 대표하면서 인물 영입으로 네. 가장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분이 김현정 본부장이에요. 네. 네. 그 게임 산업특위 이제 방금 도착한 네네. 황희도 이사도 또 게임 사람이 어떻게 살릴 거냐. 네.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데. 제가 끼어 들어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형들이 지들 살라고 했잖아. 옆에 왔는데 소개달라고 믿지 마! 방금 제가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내가 황희도 선생 보러 왔는데. 오는 길에 그래서 택시 더 세게 네. 속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아, 이게 나락을 감지해가지고. 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저는 게임 특이. 네, 그러니까 게임 특히 e스포츠랑 게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은 이제 게임을 무조건 규제의 대상으로 본다든지 특히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문화 정책이랑 또 연결이 돼서 뭔가 이제 또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자꾸 뭘 못하게 만드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 실제로 과거에 저도 온라인 커뮤니티 영향을 특히 많이 받아서 온라인 커뮤니티랑 인터넷 방송 그래서 뭔가 그런 프레임 전쟁 아까 오는 길에 얘기 또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약간 회초리 들고 자꾸 이렇게 때리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실제 자유는 아니지만 자유를 계속 주장하는 저쪽 그 국힘당 계열이 뭔가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이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요즘 제가 꽂혀 있는 건 국정원 쪽 그리고 군 정보기관 이쪽에서의 이런 심리전 이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를 걷어내지 않는 선에서 온라인 공론장을 그 정상화시키는 건 불가능하구나. 네. 요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거기는 실제 돈이 작동을 해요. 네. 네, 돈이 작동을 하고 우리는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일단 없고요. 저는. 네, 어쨌든 그쪽은 뭔가 돈이 작동하는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뭐 한 개 얼마씩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그 문제는 우리가 뭐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처럼 담벼락이 되고 소리라도 지르는 고함이라도 치는 느낌으로 시간 날 때마다 직접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네. 저도 아까 댓글 달라고 왔어요. 자, 여기 오면서 네. 그 저기 불파 아, 네. 불파게. 텔리민주. 그 방송하는데 제가 거기다 댓글 달다가 댓글 열심히 달자. 아니 뭐 댓글 달고 오셨다고 또 이동현 대표 곧 나가니까 홍보도 하고 오셨다고. 맞아요. 그 델리민주가 사실은 민주당의 덩치에 비하면은 아직 많이 못 크고 있거든요. 못 크고 있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때부터 이게 좀 키워보려고만 하셨는데 이게 잘 늘어나지 않는데 뭐 제가 듣기로는 뭐 대표님 직접 지시로 이거 한번 우리가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준호 최고위원이 또 예, 의욕을 예, 보이고 예. 있어서 아니 하루에 평일날 하루에 한 번씩 오후 5시 반에 지금 하겠다고. 뭐 헬버도 거기 출연하셨고. 아, 저도 이제 제안을 받았는데. 많이 다 불려 나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박지훈 변호사도 나가고. 네, 나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대가 그. 지금 겹치시는구나. 최고 청취율의 이제 MBC 뉴스아이킥 시간대랑 겹쳐가지고 제가. 아니,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으면 계속해서. 아, 그럼요. 언제든지. 예. 그리고 참 경제도 어려운데 그 제가 김어준 뉴스공장을 나왔었잖아요. 네. 그날 전 세계에서 슈퍼챗 1등 했다거든요. 아, 그 얘기 원래 이동현 작가가 엄청 얘기하거든요. 자기 1등 하면은 방송에서 내내 그 얘기만 합니다. 1등 한번 하게 해주세요.
오늘 방송에 하면 되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오늘 오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네. 제 방송에 들어오는 데는 이게 저는 슈퍼챗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예. 빨리 옮기셔가지고 저 저 형님이 저쪽 슈퍼챗 얘기를 가셔가지고. 저렇게 안 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야,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갑자기 네. 대표님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방송 좀 합시다 이렇게 이게 성사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측근에 계시는 비서분들이 난리죠, 지금. 걱정이 많았어요. 왜 걱정했냐면 일단 라이브. 두 번째 갑자기 잡아서 대본이 대본이 보고 없어. 아무것도 네, 없다. 그리고 또 이동형이 직구주니까 이상한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고 날 수 있다. 지금 뭐 잘하고 계시는 거뭘 지금 실시간도 대박 났구만 뭐 지금 6만 명 가량이 보고 계시는 건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동영이 형을 걱정한 거예요. 아니야, 사실은. 그분들이. 저를 걱정해, 저를. 위험하다. 동영이 형 걱정해서 본인도 걱정되니까 저희 부른 거예요. 그 지난번에 네. 지식백과 출연하셨을 때도 실제로 그 김성애 씨? 네, 예, 맞습니다. 그때 김성애 지식백과 출연하셨을 때 그때 이제 3라구 그러니까 3% 나오기 딱 전에 그 이제 100만 넘어가면서 주위에 있는 그 프로게이머 출신들이 많이 봤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과거에 저도 이명박 존경했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흑역사를 제가 까는 것도 네.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커뮤니티랑 인터넷 방송 영향이거든요. 근데 그런 비슷한 세계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평소 민주당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이었고 또 오면은 막 규제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다르더라.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좀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가능성을 또 게임 쪽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지금 신호탄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선 계속 그걸로 이제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좀 힘을 합칠 수 있을까가 네. 고민입니다. 황희두 선생 오늘 이번에 보고 싶었던 이유가 이 게임 산업을 내가 아까도 오기 전에 네. 잠깐 얘기했는데 성남의 게임 업체들이 사실 국내 게임 매출의 60% 정도 판교가 뭐, 판교가 다 예.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자리도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돼서 많이 만나기도 했고 지원도 많이 했고 내가 부산에서 지스타 뺏어 오려고 아, 네. 내가 그 특별 팀을 만들어갖고 네. 운영하다가 아, 그때, 예. 결국 안 됐고 내가 경기도 있을 때는 이 e스포츠 구장 구장 예산 지원도 해주고 지금 한번 체육관을 짓고 있었다 해든가 어쨌든 이 게임 산업이라고 하는 게 돈 안 들고 머리만 가지고 머리와 손만 가지고 전 세계에 사실은 수출할 수 있는 좋은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보수 정권들은 좀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를 게임 당사자, 뭐 청년들이나 게임 종사자들은 좀 이해도가 높아 좀 덜해요. 근데 게임 이용자들은 민주당이 좀 뭐 심하게 규제를 하거나 뭐 게임 산업을 이렇게 좀 경원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사실. 뭐 게임 그래서 우리가 하도 보다 못해가지고 게임 산업 발전 특위를 만들었잖아요. 아, 네네. 거기 여기 우리 황 선생을 넣으라고 내가 각도에 지시를 했었는데. 열심히 또 힘을 하고 보태겠습니다. 그 사실 좀 준비 중인 게 있는데 그 지금 이거를 또 저쪽에서도 다 보고 있어서 여기서 뭐 몇 가지 그 결정적인 플랜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오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셧다운제도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는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추진을 했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그 민주당이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왜곡된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속 그 알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좀 바로 잡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고 관심도 좀 가져야 되고 시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결국은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저도 많이 계속 구상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영역이 뭐냐? 전 제일 큰 게 문화 콘텐츠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게임 산업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이게 뭐 기술적 요소도 있긴 한데 네. 사실 문화적 요소가 더 크거든요. 그거는 게임 산업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 뭐 영화든 드라마든 미용, 뷰티 산업이든 이런데 집중 지원을 사실은 해주고 또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요즘 AI 인공지능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이제 챗GPT나 이런 소위 생성형 AI는 경쟁이 안 돼요 이미. 그렇죠. 다 선점나 있어요. 근데 다만 응용 인공지능 영역은 우리가 또 손재주가 뛰어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집중 투자를 좀 하면 좀 새로운 기회를 좀 만들 수가 있겠다. 네,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성이 뭐냐면 머리가 무지하게 좋아요. 네. 매우 감성적이고 창의적이에요. 그리고 손재주가 좋습니다. 근데 이걸 좀 살리면 되죠. 근데 문제는 정부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상한 데다가
저기 동해안 가가지고 무슨 대왕고래니와 아, 그렇죠. 이런 데다가 대만 거짓말. 막 1조 원씩 투자해가지고 땅 팔라 그러고 바닷속 파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또 한번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일본은 오버투어 때문에 몸살이거든요. 너무 많이 온다 관광객들이. 그만 좀 와라. 너무 많이 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세금도 더 많이 이게 매기고 뭐 이런 상황인데 전 세계에서 뭐 K-팝, K-드라마가 유행하기 때문에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죠. 근데 어떻게 와야 될지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이 오고 싶어 하거든요. 뭐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또 한 번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등을 했는데 오징어 게임 1등을 하고 그 오징어 게임을 밀어낸 드라마가 뭐냐면 그게 미국 드라마예요. 미국 드라마인데 그 배경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한국 드라마를 어떻게 그렇죠. 만드는가라며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국으로 유학 가서 한국에서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배경도 다 한국이고 다 한국 음식이야. 그게 또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주제로 하면 무조건 1등을 한다. 다들 오고 싶어 하면 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비자 문제도 그렇고 또 지금은 일본, 중국, 미국에서 와도 서울, 그다음 제주, 부산 끝. 그런데 가까운 일본은 전국이 다 관광지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뭔가 아까 뭐 대왕고래 이런 데 말고 정말 이 관광 산업에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도 지자체와 손을 합쳐가서라도 이것도 얼마나 좋은 산업입니까? 그럼요. 이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생각의 나름인데 왜 자동차 만들어 파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건 그들 하고 이 미천 안 들고 팔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식을 파는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전 세계적인 건강식이 있잖아요. 네. 한식이 엄청난 건강식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채소도 많이 들어오고. 채소지요. 그들이 생각하는 샐러드가 비빔밥으로 버무려진. 아니 컵밥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히트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비빔밥, 예를 들면 건조 비빔밥 이런 거 예. 엄청나게 인기 있대요. 근데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즐기고 그 중에 음식도 투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음식 투어를 해요. 네, 아주 투어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좀 큰 돈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로도 좀 잘 만들어주고 해외 저는 홍보라도 좀 해주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관광산업 그 각 지역별 관광산업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서면 좀 구체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굉장히 아내하고 이제 국내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은 전국 곳곳을 다니는데 2020년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바뀐 게 그전에는 모텔이 숙소들을 주도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호텔들도 각 지역별로 많이 들어왔지만 스테이라고 해가지고 한옥을 개조해서 좋은 숙소로 바꾼 곳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현대화된 민박이지. 네, 현대화된 민박. 근데 고급화돼서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 국내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도 중소 저가의 어떤 숙소를 찾는 게 아니고 좀 좋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를 원하더라고요. 전망도 좋고 음식도 좋고 네, 근데 환경도 깨끗하고. 그런 어떤 숙소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혹은 지자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국내 관광도 활성화되고 이제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도 한국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체험 이걸로 좀 연결시키기가 좋지 않을까. 사실은 근데 하기 나름인데 생각을 바꿔야죠. 제가 성남에 있을 때 중국 그 성형 수술 하러 오는 사람들 많아요. 네. 단체로 하러 네. 오더라고요. 엄청나죠. 근데 성남에 괜찮은 병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강남도 많은데 네. 근데 호텔이 없어요.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이 오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건강 체크하러 오거나 아니면 수술을 받으러 오거나 미용을 해도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 한 달씩 걸리거든요. 맞아. 그때는 묵을 다 자리가 치료해야 되는데. 예. 근데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죠. 많고. 근데 의료보험도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수입도 엄청나게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묵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성남에 호텔을 하나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든 정부든 이렇게 수요를 봐가지고 그러니까 의료 관광 유치 팀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도 좀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이 한류라고 하는 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드라마나 영화 제작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런 걸 간접 광고를 넣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가능하도록. 예를 들면 음식점들 이렇게. 네. 실제로 한국 음식이 워낙 이제 정착을 잘해서 외국 사람들이 뭐 비비고라는 회사 같은 경우 미국 진출했을 때 처음에는 만두 팔 때 교자, 덤플링 이렇게 팔았었는데 지금은 그냥 만두 써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가 그들에게도 정확하게 이제 정착이 되기 시작을 했었고 지금 임경비 작가가 얘기했었던 건 예전에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시도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대전이라고 해서 각 그 숙박 어플리케이션에 문체부에서 돈을 투자해서 10만 원씩 보내주죠. 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숙박을 유도할 수 있게끔 또는 할 때 좀 도움이 되게끔 이제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나오면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제가 기사를 갑자기 찾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강 작가가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한국 문학 전체가 네.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었던 게 교보생명의 창립자 대산 신용호라는 사람이 자기 사단, 자기 문화재단 자기 돈 태워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이 되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번역되는 작품 수도 굉장히 적었는데 한국 문학 작품을 읽고 싶다. 근데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좋은 소설, 좋은 웹소설이 나면 그게 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K 드라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있는 게 한국 문학 번역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작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해 주느냐 또는 훌륭한 번역가를 양성해내느냐 이게 결국은 또 K 문화의 수출의 첫 번째 관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문화하고 관광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과거에 영웅본색 천장지구 보고 네. 아, 홍콩 가죠. 나 저기 가고 싶어. 근데 그런 상품도 생기고 진짜 가잖아 돈 써서. 네. 아, 대장금 때문에 제주도 엄청 많이 아 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인스타에 또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정말로 아깝게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한강 작가예요. 이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으로 문학상을 쳐요.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뭐 격려 한 마디가 없어요. 이게 그 뭐 이유가 있지. 대형 이렇게 해가지고 또. 또 하필이면 또 거기 작품 내용이 또 마음에 안 들어 그쪽에서 봤을 때. 제가 전에 노벨 할리먼에서 소설 가지고 왔는데 실제가 갑자기 소설에 썼던 내용이 지금 실제가 되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번 됐죠 진짜로. 네, 그게 당황스러운. 그래서 우리가 노벨 문학 작품을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을 원어로 다 읽고 있잖아. 그래서 진짜 위대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어릴 때, 저는 아주 어릴 때 100년간의 고독인가 이런 100년 동안의 거고. 예, 예. 100년 동안의 고독인가 그 노벨 가브리엘 문학상 마르케스. 받은 예. 애 있어요. 근데 뭐 엄청 두꺼워 그거. 아, 그쵸. 예. 근데 그걸 내가 나 사실 끝까지 못 읽었는데 그 엄청 개보도거든요, 거의. 어려워. 예, 진짜 어렵죠. 근데, 예. 근데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회 초년병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네. 사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속에서 문화를 느끼잖아. 근데 한강 작가도 사실은 전 세계 우리가 홍보를 하고 국내에도 뭐 문학관도 만들지 행사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거 불러야 돼. 얼마나 좋은 자원입니까? 맞습니다. 한강 작가가 예를 들면 국내에서 뭐 강연도 좀 하고 뭐 한강 작가 그 모형 놓고 사진도 주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다 숨겨놨어 지금. 언급을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런 너무 건 좀, 아깝죠. 네, 너무 안타깝고 유용준 저 문화재청장이 이제 어떤 한 유튜브 인터뷰를 또 하면서 경복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러 가는 거는 굉장히 보편화가 됐는데 네. 거기에 이제 무슨 예를 들어서 매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심어서 현대적으로 조금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는데 뭐 법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된다. 근데 이게 다른 나라의 문화재들도 마찬가지고 루브르 박물관도 그 역사관객도 사실 미테랑 대통령 때 만들었나 그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 지켜야 할 문화유산도 어느 정도의 큰 변화를 주지 않고 변형시켜서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다면 이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규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문턱을 좀 낮춰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네. 뭐 그런 원칙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을 사실 많이 못했어요. 조금 했는데 그전에는 아예 안 했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싹이 트고 자라서 지금 대한민국 한류의 원천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면 정말로 전 세계에 우리가 엄청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험해 본 건데 제가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제가 영화도 좋아하지만 영화 제작 지원을 성남시 경기도에 좀 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지자체 지원 사업이 되게 중요하죠. 네, 근데 그 제작자들이 독립영화를 만들거나 할 때 그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못 구해가지고 그렇죠. 못 하는 거예요. 특히 초기 자금이 중요해요. 네. 근데 보통 그 독립영화들은 한 2,3천만 원이면은 웬만한 걸 만들어요. 근데 그 사실 작품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뛰어나거든요. 예를 들면 성남시 예산으로 그때 2, 3억 정도를 우리가 했는데 그걸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씩 또 어떤 한 1억씩 큰 작품은 그 지원을 했더니 정말로 좋은 작품들이 많이 생겨서 수상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통해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
씨앗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좀 많이 지원했으면 정말로 좋겠다는 생각이 저 진짜 공감하는 게 뭐 제가 독립영화, 저예산영화 정확하게 예산 규모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표님께서도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다음 소위 같은 작품, 그러니까 전화 감정 노동자 고등학생들이 겪는 특성화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분은 사회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런 작품을 잘 찍은 사람이 더 큰 투자를 받았을 때 더 좋은 작품들을 그러죠. 분명히 오징어 게임도 사실은 그냥 게임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 부조리라든지 계급에 대한 걸 잘 담고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열광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셨던 그런 사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업들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마을 서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1인 출판도 그렇고 몇 년 전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사실 독립책으로 시작을 했다가 잘 되니까 큰 서점, 큰 출판사부터 다시 끌어올렸거든요. 그런 것들도 아마 똑같은 독립영화, 독립서점들이 좀 많이 투자를 받으면 분명히 저는 빛을 발할 거라고 봅니다. 문체부 장관 영진이 위원장 잘 임명하면 돼. 그건 그래요. 인사가 역시 만상관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알아보는 사람으로 좀 제발. 나와 국정 철학을 딱 같이 하면서 뭐 기회가 생기면 어쨌든 우리는 각오한 게 하나 있긴 해요. 네, 무엇입니까? 아무리 친해도 유능하지 않으면 쓰지 않아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야, 대표님 주변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데. 여기 앞에서 좌절을 해. 보시고 계신 분들 있으면 우리 실력을 함께 키우고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 기조 진짜 지키기 힘드실 텐데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많이 우리 정말 생방이 중요합니다. 이제 1시간 10분 지났는데 벌써요? 더 재밌을 더 하실까요? 그건 우리 그 시청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또 슈퍼챗도 굉장히 많이 지금 주고 아 그래요? 뭐 1등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조대진 변호사가 한 방에 50만 원을 쏴줘가지고 고맙습니다. 이거는 자기 이름을. 누구세요? 옛날에 민주당에서 같이 뭐 이렇게 하던 친구 있습니다. 대진이 형 망해서 누구세요였어요? 패널로 가서도 좀 활동했고 민주당 패널로. 그렇지. 지금은 정치 안 하고 싱가포르도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국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거군요. 그렇죠. 늘 보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지금은 조금 미소를 띠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엄, 탄핵, 대통령 체포, 구속, 또 재판, 저희도 그렇고 지켜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한 스트레스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나 지금 오늘도 재판 끝나고 있는데 오늘 의외로 재판이 일찍 끝내가지고 그 모 증인이 빨리 갔어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엄 불면증 이렇게 맞아요. 그런 내란 불면증 그렇죠. 내란 불면증 이러면서 내란 증후군 그런 분들한테 좀 위로의 말씀을 좀 한마디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사실은 우리 임경비 씨 말씀하신 거 내가 얘기를 못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위대한 나라인데 그건 우리 국민들이 위대했어요. 정말로 저는 물론 이때까지 저는 기댈 때가 국민들밖에 없어서 내가 학연 지연 배경이 있습니까? 후광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압박당하고 이러면서 살아남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사실 우리 국민들 덕인데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정말로 위대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일단 객관적으로 보면 해방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요. 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소위 산업화에 성공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그야말로 발전시킨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는 딱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전 세계 아무도 지금 못 따라옵니다. 아무도. 근데 지금도 계속 앞으로 나가잖아요. 네. 근데 더 위대한 거는 이 계엄군의 이 엄청난 시도를 이거 응원 그리고 네. 밀어냈다는 거예요. 촛불을 들어서 어쨌든 박근혜 정권도 끌어내렸죠. 전 세계 역사에 어디에서도 그 사회를 장악한 권력자를 무혈로 네. 끌어낸 예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단 한 건의 폭력 사건 없이 유치 하나 안 깨지고 국회만 깨지고. 국회는 걔들 깼지. 우리가 정말 이런 무혈의 평화적인 혁명을 이뤄낸 게 세계에 없는데 그것도
두 번씩이나. 두 번이나. 그렇죠. 10년 안에. 10년 안에 이것도. 이게 좀 너무 빠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한데. 기대하긴 한데요. 내가 그날도 그 국회로 오면서 어차피 이제 결말은 잡혀서 이제 당하는 게 거의 확실하죠. 그래서 유일한 희망은 국민들이 맨몸을 막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방송도 하고 부탁도 하고 저도 뛰어가서 제가 계속 얼만큼 그 시민들이 오신 날 계속 보고 있었거든. 국회 도서관 그 앞에. 앞에 무슨 탑이 있어요. 탑 사이에. 근데 그때도 제가 느낀 것인데, 아, 저렇게 이 추운 겨울에 정말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이 총든 경험군들, 경찰, 그 길을 맨몸으로 막아보겠다고 저 모이는 저 수없이 많은 사람들, 결국은 성공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다 잡아가지고 교도소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또 특사를 대규모로 사면을 해서 내보낸 다음에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네. 예. 그리고 500명 이상 잡아다가 무슨 GOP 네. 여기 어디 전방 초소 구금시설에다 가둬놓고는 폭사시키려고 그랬다는 네. 겁니다. 수탄 던져가지고 죽이고 안 죽으면은 확인 사살하겠다고. 실제로 했을 거거든요.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그럼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사람 잡혀가 죽는 거야. 뭐 이 정치라는 걸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일상적인 삶을 멀쩡하게 살아가다가 못 견뎌가지고 한번 항의한 그 죄로 총 맞아 죽으면 그게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래도 얼마 전에 만약에 그날 밤에 하나라도 삐끗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그 군인들 왔던 군인 중에 못된 성질을 가진 한 명이 있어서 영심으로 공포탄에도 한 방 쐈더라면 아이고. 개머리판으로 사람 한 번 때렸더라면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지거든요. 맞습니다. 어쨌든 일선 지휘관들이 막 밀어붙였다면 네. 헬기 그 여의도에 날라오는데 그 수방사에서 너 누구냐 못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증거를 대라. 승인받은 증거를 대라. 네. 계획 없는 비행이니까. 계획 없는 비행. 그래서 그거 한 40분 막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안 그러면 그 전에 와서 네. 다 에워쌌겠지. 네. 예를 들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잘 준비했더라고요. 되게 지금이라도 계획은 크게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예. 뭐 얘기를 그때 들어보니까 해제 의결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1시간 반 만에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준비를 진짜 실무적으로 잘 했더라. 네네. 여하튼 한 개라도 맞습니다. 한 개라도 어긋났더라면 이 우연들이 겹쳐서 이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단 한 개라도 그 어긋났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해제 의결을 못했다. 네. 해제 의결을 했는데 이건 뭐 위법이야. 그리고 다시 막 계엄을 다시 했다. 실제로 계엄이 이루어지고 군인들이 추가 투입이 됐다. 추가 투입하고 시내를 장악했다. 그러면 끝났을까? 우리 국민들이 계엄군한테 장악당했네. 할 수 없네. 그냥 수그리고 살자. 그랬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합니다. 저항할 거고 네. 저항을 하면 군인들은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정권은 국민들이 막 거세게 저항하네. 후퇴하자. 포기하자. 계엄해. 그랬겠어요? 아니죠. 진압했겠지. 진압하고 무참히 저항하고 네. 확산되고 딱 미얀마 되는 거죠.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을 겁니다. 네. 광주는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네. 그것도 서울에서. 아찔한 지방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렇죠. 전국이 계엄인데. 네. 근데 광주만 봉쇄했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몰랐잖아. 그리고 뭐 폭도들이 폭동 일으킨 줄 알았잖아요. 딱 정보가 송재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네. 뭐 저도 그렇게 알았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항이 엄청났을 거고 그 저항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 거고 일단 저지른 다음에 그만해야 되겠는데 그랬겠어요. 저런 계획을 세워놨는데 잡아다가 뭐 폭사시킬까 뭐 시한폭탄으로 죽일까 자동 원격 장치로 죽여 이런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네. 뭐 정말로 엄청난 대규모 살상 사태가 벌어졌을 텐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생각하면 정말 모골이 송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결국은 뭐 군인들도 그 항명하면서 국민에게 충성한 일선 지휘관들, 병사들, 그거 진짜 박수 쳐줘야 돼요. 네. 그리고 국민들, 그 현장에 왔던 국민들 위대하죠.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야. 맞아요. 네? 다. 저 다 각오하고 온 거예요. 특히 옛날에 겪어봤던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네.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안 오고 싶었다는 사람이 있어. 도망가려다가 왔다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아니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 식사하거나 이럴 때 사실은요. 근데 안 올 수는 없었다. 다 카운팅하고 있고 다 가는 걸 보고 아, 가지 말까 그러다 왔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민주당 의원들도 잘했고 국민도 잘했지만 결론은 우리 국민의 위대함입니다. 예. 그 후에 예를 들면 탄핵 의결 과정에서도 정치권이 뭘 했어요? 그냥 노력은 하는데 우리는 몇 번 더 해야 될 줄 알았어 주말에. 두 번만. 두 번만에 그것만 끝나버리네. 끝났잖아요. 네. 최소한 한 서너 번 아니면 한 대여섯 번 막 온 겨울 나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랬는데 결국 국민들의 힘으로 제압한 거예요. 맞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알고도 오고 걱정하면서 오고 담 넘고 그랬는데 젊은 의원이 한 명 뭐 시끄러 임마 하고 안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 도저히 진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네, 국회의원들도 다 같은 국회의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특히 저는 온라인 공론장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거기에 그 당했던 이유도 있는데 결국에는 저들이 그러니까 프레임 전쟁은 뭘 거나 보면 지금도 그러니까 뭐 검열자를 막 갖다 붙이고 뭐 온라인 계엄령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본인들 뭐 독재 얘기를 갖다 붙이고 본인들이 실제로 저지른 짓거리 그런 행위들을 실제로 민주당이 맨날 뒤집어 씌우고 그동안의 민주당이 사실 거기서 좀 무력한 모습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쭉 보면서 그동안 주로 팩트 싸움 아니면은 이 당위적으로 이게 옳다 혹은 어떤 진정성을 갖고 싸운다. 이 팩트 당위 진정성만으로는 저들이 상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서 예전에 또 그 대표님께서 일베 공무원 그들을 이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너무 잘 아시는 걸 보면서 그때 전 되게 기대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온라인상의 그런 일베 DC류 지금 막 그런 폭도를 옹호하는 그런 청년들을 싫어하는 2030 남성들도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꾸 한 대 묶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지 않지. 아까 말씀했던 이거 막았던 군인들 MZ들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자꾸 묶이는 거에 대한 이제 그 분노가 있는데 그 목소리가 잘 대변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걸 같이 좀 해결해 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오창석 씨가 뭐 시끄러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옛날 제가 오창석 나이에 저기 앉아서 그런 걸 했거든. 지금 여기 앉아 보니까 야, 지금 밀려나는 중이야 아니 근데 지금 대표 모셔놓고 저런 분을 왜 하지? 야, 나이 보니 조심스러워지네. 조심스러워져. 근데 저도 지금 오창석 씨 말하는 이동형 TV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 예. 국회의원이 했었던 발언을 그대로 촬영한 건데요. 뭐.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하나 꼭 해야 돼요. 제가 댓글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네. 참 다른 사람들이 보면 무슨 뭐 정치인이 쪼잔하게 뭐 댓글 얘기나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는 엄청난 지위 권력을 가진 대단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결국 이 나라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진짜 이 나라 주인이에요. 그 힘이 모여서 이번에도 저 총칼 든 엄청난 권력을 가진 이 큰 권력을 이겨냈잖아요. 저 누가 이겨요? 이름 없는 정말 내세울 거 없다고 보여지는 잘 드러나지도 않는 이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사실은 아닌데 반대로 알려져가지고 이 적반하장을 저 국민의힘 쪽이 잘해요. 거짓말 너무 잘해. 나 분명히 A라고 말했는데 왜 B라고 말했냐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A를 주장한 것처럼 공격을 해요. 막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걸 해명을 해도 통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스피커가 그쪽이 커서 그렇습니다. 저쪽엔 거짓말을 해도 스피커가 워낙 커가지고 와 떠들어보면 이거 진실을 말해도 이게 묻혀요. 들리는 사람은 이 소리밖에 안 들려요. 이게 언론 환경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 저쪽에 스피커로 막 큰 스피커 떠는 우리가 목소리 모아서 그거 하는 게 있잖아요. 네. 한꺼번에 인간 마이크. 네. 이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이동형 TV도 구독 하나 하는 게 뭐 귀찮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게 모여서 네. 수십만이 되고 네. 시청도 한 명 한 명이 들어서 3만 명 되는 거지. 갑자기 3만 명의 덩어리가 어디 있습니까? 좋아요를 눌러주라고 자꾸 내가 구차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당대표직이나 된 사람이 무슨 좋아요 구독 이럴 수 있지만 네. 무지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네. 이 소위 민초, 이 민중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에서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작은 좁쌀 같은 걸 모아서 큰 덩어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댓글 하나 다는 거,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기사 보다가 그거 한번 눌러주면 돼. 죽어도 안 눌러. 이게 손가락이 너무 무거워. 네. 아, 구독 한번 해주지. 뭐 그거 가지고. 안 해. 네. 근데 이거를 해놔야 우리가 소통하는 라인이 생겨요. 철저히 공감합니다. 고립되지 않습니다. 네. 정보에서 고립되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물리적 공간에서 고립되지는 잘 않지만 정보 공간에서는 고립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이 가짜 정보로 그 선동되는 쪽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보가 차단돼서거든요. 그걸 진실로 알아요. 다른 거 안 봐. 근데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 전쟁이 됐는데 그래서 유튜브 구독도 페이스북 친구 맺는 것도 예를 들면 카톡에 한 번 하나 하는 것도 기사 볼 때 좋아요 한번 누르는 것도 귀찮지만 댓글 하나 쓰는 거 의사표현을 해야 그게 흐름이 되는 거예요. 물론 포털에 댓글 다는 거 누가 기계로 막 다는 거 딱 느껴지던데 지금 우리 이제 조사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 팀을 만들어 조사 중인데 이제 잡아야지. 그럼요. 예, 요거 보신 분 이제 그만하세요. 감옥 가는 수가 있어요. 못 잡힙니다. 네, 네.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네. 조사하고 있는데 기계로 매크로적인 방법으로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댓글 두세 개만 수백 수천 조회가 있지만 다른 거는 뚝 떨어진 데는 역전돼 있잖아. 네. 이거 다 기계로 장난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다 원망만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할 수는 없잖아. 네. 그건 범죄인데. 그래서 잡히면 실형이거든요. 네. 안 잡아서 그렇지. 잡으려면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네. 결국은 그럼 누가 해? 직접 한 명이 제가 이거 눌러도 한 개밖에 안 눌러져요. 맞습니다. 한 번밖에 안 되잖아. 네. 최대 그 정당의 당대표도 한 개밖에 못 누르는데. 두 번 누르면 취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누구든 누를 수 있잖아.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의사표현이에요. 민주주의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실천이라고요. 이런 게 모여야 비로소 더 큰 산을 만들지. 네. 내가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하면 뭐 아무도 안 하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소통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네. 우리의 스피커를 키워야 되고 네. 내가 정보에서 고립돼서 이상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네. 정말 구독, 좋아요, 알림 아시죠? 네. 슈퍼챗 많이 들어가지. 대표님의 마지막 부탁 이동형 TV 100만 만들어 달라. 그렇죠. 그 얘기였습니다. 방금 만들어낸 것 같은데 지금. 네. 그렇게 들렸어요. 내 마음을 읽은. 오늘 라이브도 사실은 뭐 홍보도 못했고 네. 생방 30분 전에 그냥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6만 명이 넘는 분들이 그래요? 함께하고 실시간 계시니까 뭐 너무 대단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힘이 모여서 더 나은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동현 TV에 나와주신 건 아니고 스스로 걸어오셨습니다. 제가 부탁했습니다. 퇴근한 분을 붙잡아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콕 집어가지고 네. 네. 우리 황희도 장서 우리 세 이경민 분도. 선생 부탁했어요. 또 두 분- 한꺼번에 보려고. 그건 또 생방송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뒤에 가야 됩니다. 보내드려야 되니까. 그래요? 뭐 9시? 9시입니다. 9시입니다. 9시에 있을 사장 남청동도 많이 이재명 만나 썰 푼다. 좋네. 아, 좋네요. 네. 비하인드 뭐 이렇게 비하인드 좀 만들고 가야지. 감사드리고 오늘 출연하시는 이재명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다음에 게릴라 데이트로 또 뵙죠. 그렇죠. 예, 야외에서 또 날씨 좋으면 또 밖에서 보낼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